안녕하세요. 센TV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일탈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맘먹은 대로 쉽게 되지는 않죠.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의 경험. 이 경험은 세상과 교감도 할 수 있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열심히 일한 여러분, 잠시 일탈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내 모습을 만들어 보시는 것.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론만 들으면 감이 오지 않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 가면 허우적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 균형 잡힌 강의가 바로 이분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김석일 소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균형 잡힌 강의로 우리를 증시 우등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석일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경제연구소 김석일입니다. 자,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자, 더블딥 소프트 패치 얘기가 많았었죠. 자, 더블딥이나 소프트 패치를 뒤로 하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서 한국 증시 이어서 업종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은 지난주에 그 6월달 초에 발생했던 고점 있죠. 이 고점을 좀 저항선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항을 받는다 하다가 바로 이제 돌파했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이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무너져야 오버슈팅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증시 보셨지만 일단 기관들의 강력한 매도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락은 나오겠죠. 선물이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은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입니다. 12,514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60일선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60일선이면 12,4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우선은 지수를 떠나가지고 우선 지난주 자, 일요일 날이었죠. 일요일 날 결국은 이제 미 채무 증액 한도, 그러니까 채무 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그동안 이제 그 미국 그 채무 한도 증액 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자,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 날 하락을 하다가 여기 12,570포인트 있죠. 자, 지난 그 저항선까지 딛고 올라섰는데 이때 당시 올라선 이유가 뭐예요?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이었죠.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3차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일단 미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돼야 3차 양적 완화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 기대로 올라온 이 부분은 다시 하락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이제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된 이후에 3차 양적 완화가 나와야 되는데 3차 양적 완화는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3차 양적 완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3차 양적 완화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쯤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돼요? 호재가 일단은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은 들어오는데 조정이 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딱 익히 아는 부분이죠. 다음 주부터 뭐가 나와요? 자,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이미 알코아가 실적이 발표가 나오겠죠. 알코아를 비롯해가지고 뭐 19일 날 애플,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일 날 인텔, 29일 날 엑슨모빌.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죠.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실적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이제 등락은 있을 것입니다. 등락은 있겠지만 확실한 핵심 포인트는 뭐다? 미 채무 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핵심 포인트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발목을 잡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지난주 그 네이버 카페나 이제 그 센TV 투자 전략란에 가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 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글 올려놓은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 채무 한도 증액 승인 문제는 무산될 것이다. 일요일 날 이제 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회의를 한 것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다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무산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밤늦게 무산됐죠. 물론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6시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거의 새벽 무렵이죠. 근데 제가 새벽부터 사실은 그 기사를 찾으려고 많이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근데 기사는 별로 안 나왔죠. 거의 없었죠.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줘서 좋을 건 없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 채무한도 증액 문제가 결국은 뭡니까?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악재는 이제 마지막 악재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대형 마지막 악재. 이것이 바로 미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7월 10일 이제 들어왔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무슨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있죠? 7월 15일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일단은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유럽에 또 뭐가 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쪽으로 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미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22일까지입니다. 22일 날까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야 의회를 통과하고 8월 2일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8월 4일 날 제3차 양적 완화 QE3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주에 지금 이런 악재들을 제가 막 이제 해놨고 그다음 이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어닝 시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지금 악재들은 되게 크죠. 자, 그러면 기업 실적은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악재다 호재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무역 수지, 미국의 무역 수지와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7월 12일 날에는 5월 무역 수지가 있고 14일 날 목요일 날에는 핵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 다음에 15일 날에는 핵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물가 지수가 또 나오죠. 일단은 소비가 미국은 경제의 70%가 소비죠. 우리는 수출이 70%가, 무역이 이제 70%지만 미국은 소비가 70%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지수들, 무역지수나 이런 물가지수들이 발표에 따라서 등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닝 시즌에 따라서 알코아를 시작을 해서 이제 애플,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 엑슨모빌. 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지만 현재 실적 가지고 움직인다. 3분기 예상으로 움직인다. 잘 판단해 보셔야죠. 이미 2분기 실적은 대충 어느 정도 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미 감 잡았습니다. 아주 안 좋을 걸로. 뭐 조금 좀 안 좋을 걸로. 그럼 이제 뭐가 문제요? 이번 실적은 얼마지만 뭐가 문제요? 3분기 예상은 이렇게 한다.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예상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일단 어닝 시즌이나 무역수지와 물가지수 발표는 무슨 재료에 속해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재료에 속하겠죠. 단기적인 재료에 속하고 큰 틀은 뭡니까? 큰 틀은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일단은 15일까지. 그럼 일단 이번 주말까지죠. 이거는. 이번 주말까지고. 자, 그 다음 가장 큰 핵심 재료는 뭡니까? 7월 22일까지입니다.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7월 20일까지 쭉 이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단기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단기 급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이미 가지고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은 만들어 놨지만 단기 급등을 했다고 해서 또 따라가는 건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지난주 지금 급등하면서 누가 밀고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밀고 들어왔죠. 상당한 양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건 아니죠. 일단 제가 판단하는 건 여기서는 61선을 이탈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61선을 이탈하고 갈 때까지 가자 그냥.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때 조정받고 미 채무한도 증액 문제로도 조정을 받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7월까지는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뭐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뭐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7월 22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7월 20일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겠죠. 7월 20일까지 안 가면은 그 전에 바닥으로 보시면 되고 7월 20일까지 쭉 끌고 가면은 이때를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시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7월 22일까지가 아닙니다. 미국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합의를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그거를 단기 바닥 이제 하락 바닥으로 보자는 거죠. 하락 바닥으로 보고 나머지는 조금 뭐 박스권을 짜든 올라오든 그런 모습은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우선은 이번 주부터 이미 7월 11일 오늘부터 알코아가 발표가 시작을 되죠. 자, 어닝 시즌과 무역수지, 물가수지 발표.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 재료로 보자. 단기 재료로 보고 이번 주말까지는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료로 보고 다음 주까지는
미국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재료로 보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뭐 포르투갈이니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 뭐 또 트집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트집 잡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그리스는 이미 항복을 했고 손 다 들었죠. 부동산 뭐 다 내놓기를 하고 공기업도 뭐 구조조정 떠나가지고 공기업도 이제 다 내놓기를 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은 뭐 굳이 뭐 어떤 한 특정 나라를 정해놓고 공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리스는 일단은 얻을 거 다 얻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죠. 일단 뭐 이 정도 놓고 보시면 이제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상승보다는 일단 조정으로 보자. 조정으로 보면서 일단 60일선 이탈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채무 한도 증액 문제. 이 문제가 합의, 즉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수뇌부들의 합의가 되는 시점을 일단은 하락 바닥의 시점으로 하락 이제 조정의 시점으로 보자. 일단 종합 지수를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자 원래가 이제 여기가 관건이었죠. 하락 아일랜드 떨어질 때 하락 돌파 갭이 나왔습니다. 하락 돌파 갭이 나왔으면 여기는 뭡니까? 저항이죠. 자, 저항인데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7월 11일이죠. 7월 11일, 이건 뭡니까? 갭 하락. 자, 갭 하락. 이런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뭐 갭 상승하거나 갭 하락했을 때는 일단 추세는 바뀌는 겁니다. 일단 여기 이 갭 하락, 이 갭 부분이죠. 하락 돌파 갭 부분을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은 어디까지 가든 간에 일단 추가 하락은 나온다.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자 일단 1차 지지선은 무너졌습니다. 1차 지지선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들어온 상태고 2차 지지선을 2146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진짜 만약의 경우 2146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턴을 한다면은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요거를 돌파 갭, 여기 상승 갭으로 볼 수 있죠. 이 갭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턴을 한다라면 썸머랠리를 기대해도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썸머랠리 가능성은 좀 부정적으로 보자.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나서 천천히 판단하자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2차 지지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 갭 부분이죠. 요 갭 부분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번 판단하면서 이제 이 저점은 확인을 하면서 잡는 걸로 하시고 자 우선 오늘은 좀 중요한 게 지금 유가 부분이죠. 자 지난주에 보시면은 조선주가 그 전고점 온 종목도 있고 뭐 턴 방향 좀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호남석유나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에 왔었죠. 전고점에 왔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조정이 깊었지만 조선주의 조정도 좀 들어왔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업종별로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업종을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큰 흐름을 잡고 이번 7월 장세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가 상승 수요 업종이 있습니다. 유가 상승 수요 업종인데 이건 이제 중국의 성장 속도와 좀 연관이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이 고유가 테마주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었죠. 고유가 테마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뭘 했어요? 조선주, 그 다음 중동건설주를 잡아라. 그때 당시에 뭐 현대중공업이 2, 3만원, 삼성중공업 4천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7천원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못 사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막 외쳤었죠. 그때 당시에. 엔지니어링이 이제 처음 우리나라 삼성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분야 처음 진출할 때죠. 지금은 뭐 큰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유가가 올라올 때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오늘은 유가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 업종은 누구냐면은 조선업종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나머지는 빼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만 있는 게 아니죠. 조선, 뭐 기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거의 뭐 한 5, 60달러 이상만 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수주는 들어옵니다. 지금 조선업종이,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면서 조선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2003년 무렵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200해리죠. 200해리까지 대륙붕에 거의 탐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 미국에서 대우조선한테 FPSO선 수주를 줬습니다. 근데 취소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타산이 안 맞는다. 그때 이제 유가가 이제 $50 막 돌파하고 올라설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FPSO선이 이제 수주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뭘로 넘어갔어요? 중국이 벌크선이나 이제 뭐 유조선 같은 것들 따라올 때 우리는 이제 시추선이죠. 시추선, 해양 플랜트, FPSO선 이런 부가가치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번에 좀 이따 이제 조금 있다가 유가 문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유가가 유지가 되면은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유가가 $90를 깨고 하락하면 조선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유업종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자, GX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GS칼텍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뭘로 넘어갔어요? 이제 휘발유, 뭐 경유 수출이죠. 이런 수출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초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출이 50%, 전체 매출액의 수출이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업종들은 지금 뭡니까? 고유가 가치 제품의 신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종 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성공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사실 유망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주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동안 너무 급등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 유가는 당분간 상승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유가가 $80, 뭐 $90 지지하고 다시 $100를 넘어간다라면은 최고 주도주는 누구예요? 조선주, 정유주, 바로 이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해라? 매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자, 석유화학에서는 호남석유와 KP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고점 거의 문턱에 왔었죠. 이유가 뭡니까? 일본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죠. 근데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한 상태죠. 20, 30% 지금 하락한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는 항상 뭐 차화정인이 뭐 화학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화학주를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2010년도 최고의 주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기계 소재 재료라 그랬죠. 소재 재료주는 누구예요? 화학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화학주 하면은 모든 화학주 다 화학주로 생각하시겠지만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죠. 이번 주도 좀 더 세분화시키겠지만,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호남석유나 뭐 이제 뭐 금호석유 정도? 요 정도 뿌이고 나면은 전부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업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신제품에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에 성공을 한 상태에서 수출 50% 넘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자, 천연고무 관련주가 있습니다. 천연고무 관련주가 누구예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자, 금호석유화학이 천연고무 관련주인데 최근에 보면은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두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금호석유화학은 유가 관련주입니까? 아니죠. 금호석유화학은 무슨 관련주예요? 천연고무 관련주입니다. 천연고무로 뭐예요? 타이어. 자, 그러면은 천연고무 관련주가 누구누구 하면은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동아타이어, 금호타이어.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타이어 관련주들이 다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장 큰 이유는 5월에서 7월까지가 우기, 단가 상승, 주가 상승, 매수 자세.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연고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입니다. 근데 지금 우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잖아요. 생산량이 감소할 거를 예측해서 단가가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7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은 천연고무 관련, 그러니까 천연고무 단가는 상승하게 됐습니까? 하락하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락하게 돼 있죠. 우려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우려가 해소되니까 항상 증시는 뭡니까? 불확실성과 불확실성 해소와 두 개 문제죠. 그동안에 7월 중순 이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온 상태고, 이제 7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잖아요. 7월 이제 7월 넘어가게 되면은 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럼 이제 천연고무 생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량이 줄었던 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천연고무 가격은 하락하죠. 천연고무 가격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호석유화학, 한국타이어, 넥슨타이어, 동아타이어, 금호타이어. 하락해야 되죠. 자동차 관련주하고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서 다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고 화학주라고 해서 다 화학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잘 가는 종목을 왜 지금 사지 말라 그러냐? 그건 나중에 지나보면 아시죠? 이유는 왜 그런지. 이미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연고무 관련주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동건설. 자, 이 유가 상승 관련해서 중동건설은 항상 수혜줍니다. 항상 수혜주인데 제가 사실 건설주는 추천을 잘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설주는 종목도 많고 개개인의 실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 실적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파악하기 쉬운 종목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알아는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막 7,000원대 막 추천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요거 이제 중동건설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 뭐 이제 중동건설 관련해서 또 두산중공업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 초기에 가장, 일반 투자자들이 참 증시에 참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버블이 뭐였어요? 건설주 파동이었잖아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1980년대 중동에서 자금이 풍부했죠. 그때 건설이 건설 우리나라 중동 이제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2차 석유 파동인데 석유 파동은 이미 진행이 석유 파동은 이미 이제 한계가 왔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아직도 고가고 중동 국가들은 지금도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 돈을 갖고 지금 뭐 한다? 건설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석유화학주들이 잘 올라오니까 뭐 괜찮겠지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석유화학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락으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삼성엔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뭐 두산중공업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 건설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중동에서 지금 건설로 돈을 벌어들이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석유화학 단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하고 석유화학에서 원가 싸움을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물론 정유업종은 따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석유화학 업종을 지금 매수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장기로 생각해서도 그렇고 현재 단기도 그렇고 그럼 중기적으로는 좀 더 나중에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유화학 업종 조심하고 건설주들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접근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유가 이제 관련주를 한번 봤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 상승 수혜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환율 상승 수혜업종들이 상승을 할 때는 누가 하라 그래요? 조선, 정유, 석화, 건설, 선물한 매도 때문에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되는데 여기서 시수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 누구와 누구? IT 정보통신. 그 다음에 누구? 그러니까 IT 정보통신 자동차죠. 자동차는 물론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오지만 IT 자동차하고 조선, 정유, 석유, 화학, 건설 이 업종들하고 지금 시수 게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또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61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결국 1061원 이탈했죠. 못 올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약세로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강세로 이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은 누가 마진율이 줄어들어요? IT.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자, 우선은 조선 업종이 이미, 그러니까 조선과 정유는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조선과 정유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올라온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생각만큼 상승하지 못하는 것, 즉 약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거는 건설에서도, 중동 건설에서도 지금 수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자신있게 상승, 즉 약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거는 조선, 정유, 석유화학, 건설회사 이런 회사들이 수출한 물량을 뭘로 한다? 선물한 매도, 환해제를 하기 위해서 선물한 매도를 하고 있죠. 선물한 매도가 계속 진행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환율 상승 수혜 업종과 조선, 정유, 석화, 석유화학이죠. 건설, 선물한 매도 이런 부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로 유지된다라면은 지금 조선이나 정유, 석유화학, 건설 쪽에 수출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IT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강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살아나기가 어렵죠.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근데 요걸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뭘 지켜봐야 되냐면은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선, 정유, 석화, 건설이,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뭐 주춤하겠지만 조선, 정유, 석화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오겠죠. 상승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LCD, LED TV. 그러니까 LCD하고 LED TV는 이미 이제 꺾였죠. 환물 갔죠. 이미 구 제품이죠.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차세대 제품이고 LCD 조명, LED 조명이죠. LED 조명, OLED, AMOLED. 자, 아몰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더라도 뭘로 접근하자? LCD나 LED TV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LED 조명, OLED, 아몰레드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우리 풍력 발전은 아직 우리는 약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 신호가 나와야 되죠. LED 조명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움직임을 미리 여러분들이 종목을 미리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종목을 미리 분석해서 좀 나중에 매수점이 들어왔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신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 4G LTE죠. 4 제너레이션 롱텀 에볼루션 요건 이제 최근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 설 때문에 지금 급락을 했죠. 딱 매수 타이밍 좋죠. 그 다음에 KT도 조금 밀렸죠. 매수하면 되죠. LG U 플러스 매수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뭐 나름대로 쭉쭉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뭐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테마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것들 미리 좀 분석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 우량주는 누구예요? 자동차 부품, 소재 재료. 자, 실적 우량주는 이런 것들인데 우선 이번 조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조정에서 기관들이 강력한 매도로 눌러버리면 자동차도 한번 일정 부분 일단 매수를 조금 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있는 종목은 있는 물량 가져간다 하더라도 조금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유가 상승일 때 움직이는 업종 얘기했고 환율이 약세로 갈 때 움직이는 업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유가는 일정 부분 상승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 상승 관련주는 어느 정도 일단은 매수는 하지 말아라. 비중 줄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환율 상승, 즉 약세, 환율 약세 수요 업종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바닥을 잡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돌파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겠죠. 자, 우선 다국적 기업에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농심,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현대모비스, 웅진코웨이, LG화학, OCI, 현대중공업.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난데없이 무슨 다국적 기업에 뭐 농심이 나오고 NC소프트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잘 해보세요. 기업 분석을 잘 해보시면 농심도 이미 1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죠. NC소프트는 어디 진출해 있어요? 미국, 유럽 다 진출해 있죠. 중국 할 것 없이.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보면은 중국 기반으로 해서 이미 해외 진출이 돼 있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미 뭐 미국, 뭐 일본, 동남아, 중국 다 진출해 있죠. 정수기, 렌탈 뭐 이런 기업을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자는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경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한국, 유럽 FTA 타결됐죠. 지금 미국하고 뭐 타결 앞두고 있죠. 중국과 이제 진행 중이죠.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이 세 개면은 세계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미국 30%, 유럽 30%, 중국 거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죠. 거의 세계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와 FTA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타결되고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한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가는 거는 거의 기본이죠. 기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기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1,100원 이상 올라왔으면 하는 건 제 욕심입니다. IT주를 사기 위한 제 욕심이고 1,100원에 올라오지 못하고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우리는 뭐예요? IT주의 상승률을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 낮추는 대신에 뭘로 하자?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보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달러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달러 흐름만 잘 읽어도 앞으로 한 7월 뭐 연말 내년 장세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21선과 61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지금 21선과 51선인데요. 51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서게 되면 뭐가 돼요? 상승, 자, 저기, 깃발 페넌트, 상승 깃발형이 페넌트형이 되는 거죠. 상승 페넌트형이 나오는 거죠. 자, 상승 페넌트형이 나오면은, 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 페넌트형으로 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가는 하락. 지금 얘기했던 유가 관련주들, 조선, 정유, 석유화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못 올라서면은 유가가 상승, 하락은 안 하겠죠. 그럼 유가 관련주가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세로 나오겠죠.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누구를? IT주를 목표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인덱스 하나만 잘 분석하고 유가 흐름만 잘 분석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내년 장까지는 대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현재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US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약세로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겠죠. 쉽게 상승은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고 올라설 수는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뭐 한계는 있겠지만 이것이 뚫고 올라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에 자금이 몰리면은, 즉 US 달러에 자금이 몰리면은 미국 채권에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채권에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자재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럼 유가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략 이제 그림이 잡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달러, US 달러도 약세로 가져가고 싶고 유가도 상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원치 않죠, 두 개 다. 원치 않은데 뭐는 해야 되겠다? 일단 나름대로 미국의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달러, US 달러 약세로 가져가자. 그 다음에 유가 끌어내리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유가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유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에서 상승 페넌트행이 발생하게 되면 미 국채로 자금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죠. US 달러가 강세로 전환합니다.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뭐예요? 주식 매도, 채권 매수. 딱 답이 나오죠. 원화 환율 상승, 약세. 그럼 외국인 주식 매도하겠죠. 오늘 매도하다가 나중에 매수는 들어왔죠. 기관들 매도가 워낙 강했으니까. 그럼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할 건지 안 할 건지 언제 봐야 돼요? 내일 봐야 됩니다. 7월 12일 화요일 날. 딱 보시고, 일단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가 나간다라면은 61선 위험하죠. 일단 매수 시점은 조금 기다리시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업종 박스권 매매나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일단 나름대로 좀 업종별로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서 US 달러가 강세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유 관련주 일단 비중 축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매수는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가자. 자,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가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51선과 200일선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죠. 국제 투기 자본들은 200일선에다 대고 뭐랬다? 원유 옵션은 이미 차익 실현하는 흔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4월과 5월 이 상투에서 선물한 원유 선물 매도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줄었으니까 매도 물량이 늘었으니까 이게 뭐 매수 물량을 청산하는 환매수가 될 수도 있고 신규 매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4월부터 국제 투기 자본들은 원유 선물에서 매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99.10달러에서 금요일 날 하락을 했죠. 96달러대까지 내려왔죠. 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원유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앞전에 얘기했던 업종별 흐름을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를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원유 흐름 재료를 보시면은 6월 8일 날 오펙에서 1차 증산 합의했는데 불발. 그래서 100달러 이 근처죠. 자, 반등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비축유 방출 소식으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90달러 근처까지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12월에 오펙 2차 증산 합의 예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화의 경우 여기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를 움직여서 유가 하락을 유도하겠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가 충분히 상승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 관련주, 조선주, 정유, 석유화 관련주들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자.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내년에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죠. 내년에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지금 무슨 문제가 걸려 있어요? 경기, 회복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뭐 있어요? 미국 채무 한도 증액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오바마 정부는 뭘 하고 있어요? 일단 약달러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유가도 끌어내리자. 그 두 가지를 다 끌어내리고 미국 경기를 부양을 하자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긴축 정책을 통해서 안정성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이 고성장이 어려우면은 유가는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은 미국이 US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US 달러를 약세로 유도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유가 하락을 유도해서 내수 소비를 늘리자는 얘기인데, 자,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어떤 업종? IT 업종. IT 정보통신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자.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4G, LTE, 정보통신 상용화 관련주들. 이쪽으로는 뭐 지금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IT주들은 종목별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일단 유가 관련주들은 일단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자. 자, 일단 이것이 이제 큰 흐름입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00일선을 깼습니다. 200일선을 깨고 바로 깼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주 이 상승은 뭐예요? 오버슈팅이 맞죠. 자, 오버슈팅 하면서 이제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갭입니다. 이 갭인데, 자, 우선은 200일선이 87만 5,600원 오늘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일선이 85만 8,200원, 300일선이 84만 7,250원. 요거 지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250일과 300일선을 지지를 하고 턴을 한다라면은 썸머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거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썸머랠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지 말고 썸머랠리 있냐 없냐? 없습니다. 썸머랠리는 없고 그 대신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업종별 전략을 잘 세우자. 그러면은 썸머랠리 자꾸 생각하고 있다가 뭐 지난주 저 초기 앞부분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뭐 소비자 지수 나오고 생산자 지수 나오고 이럴 때마다 반등 들어올 때마다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정 들어올 때 분할 매수는 해도 상관없는데 올라올 때 따라가면은 안 된다. 그걸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썸머랠리 확인하면 되죠. 있고 없고는 확인하면 되는데 썸머랠리를 생각해서 반등 들어올 때 자꾸 썸머랠리 생각해서 쫓아가면은 손실 구간에 접어든다. 그래서 썸머랠리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크게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뭐예요? 표적을 확실하게 정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수할 종목들 표적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종목들 조금씩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정도로 아직까지는 접근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하락 조정이 이것이 V자 바닥이든 쌍바닥이든 더블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이제 얼마 남았어요? 2주 정도면은 미국 채무한도 증액 문제 확실하게 가시화 됩니까? 안 됩니까? 가시화 되죠. 그러면은 미국 채무한도 승인 문제 오픈되면은 불확실성 다 거치는 거죠? 그럼 이제 뭘로 연결돼요? 연말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시기가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 화학업종을 한번 세분화해 봤습니다. 화학업종을 세분화해 봤는데 제가 이 화학업종을 세분화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언론마다 맨 차화정 하면서 화학주 얘기하는데 실제 화학주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다 엇갈리죠. 그리고 어느 테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 흐름도 다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주라고 해서 무조건 살 수도 있는 것도 살 필요도 없고 화학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다 매도 칠 필요도 없는 거죠. 화학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다 매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화학주를 한번 좀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자, 우선은 자동차 부품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소재 보면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동아 타이어, 금호 타이어, 그 다음 이제 금호석유, 천연고무 얘기했었죠. 자, 이 종목들은 이제는 타이어주들은 추격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설사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라. 이유는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타이어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주가 있죠. LG화학, 후성,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애경유화. 근데 이 종목마다 다 기업 내용이 틀리죠. 나름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뭐 아시죠. 그 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코스모화학이나 신소재 이런 것도 조금씩 내용이 다 틀리죠. 그 다음 소재는, 자동차 소재는 코어롱인더, 산업자재, 화학소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의료소재. 자, 그 다음 삼성화학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코어롱인더 상승률이 좋았죠. 이유가 뭡니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올라왔었고. 자, 그다음 태양광 발전에서는 뭐가 있어요? 폴리실리콘에는 OCI, KCC, 삼성정밀화학, SK케미칼, 하나케미칼. 근데 따지고 보면은 KCC, 삼성정밀화학, SK케미칼, 화학, 하나케미칼, OCI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틀리죠. OCI는 뭐예요?
폴리실리콘이죠. 실제 폴리실리콘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KCC는 폴리실리콘 좀 진출하고 있는 거고, 삼성정밀화학. 삼성정밀화학은 나름대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기 뭐 종합화학, 그 다음에 SK케미칼은 뭐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하나케미칼은 뭐 여기도 정밀화학, 종합화학 쪽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주라 그래서 다 화학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학주를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화학주는 유가하고 관련성이, 상관성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만큼 많이 동조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 재료에는 SKC, LG하우시스는 뭐예요? VIPV, 건물 일체형 시스템이죠. 그 다음 전자재료, 제일모직,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전자재료, 신소재, 패션, 뭐 중국 진출, 이런 아까 했던 뭡니까? 코오롱 인더처럼 업종 다변화, 업종 다각화죠. 업종 다각화,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좋죠. 그 다음 화장품에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화장품을 화학주라고 볼 수는 화학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유가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죠. 별도로 분석해야 되겠죠. 화장품 관련주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종목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종목 연관성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종목 투자 전략을 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물가 가치로 성공한 거는 S-오일, 항공유 휘발유, SK이노베이션, 무연 휘발유 2차전지, GS칼텍스, 휴캠스는 정밀화학,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정유주라도 내용이 또 들여다보면 또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분석해가지고, 자, 2차전지가 움직이면은, SK이노베이션은 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덜 하겠구나. 상승할 때 좀 더 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S-오일 같은 거, 유가가 상승하면은, 유가 상승하면 SK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더 효과가 좋겠구나.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는 기왕이면 S-오일을 매수하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석유화학 대표주에는 호남석유, KP케미칼, 태광산업. 태광산업은 유선방송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의 대장주죠. 자, 그 다음 중국 진출, 기타, 송원산업, 국도화학, 그 다음 하나는 그룹지주사, 효성은 풍력.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을 쫙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화학주라 그래서 다 화학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세분화시켜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유가와 상관성이 얼마나 많은지, 동조화를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가가 하락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화학주는 하락할 건지, 멈출 건지, 돌아설 건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별로 분석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도 신문에 화학주 얘기하길래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타이어주가 화학주입니까? 유가 관련주예요? 아니죠. 상관없는 주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화장품들 하죠. 그리고 제일모직은 언제 상승해요? 전기전자 갈 때 전기전자하고 같이 상승하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애로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판단해 보시고 과연 내가 연말 연초 때 어떤 업종으로 승부를 걸 건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수익률이 높을 건지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화학 업종을 쭉 세분화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가 관련해서, 환율 관련해서 움직임을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올 연말 연초 내가 승부를 걸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라고 강의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 김석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진행했을 때는 주식의 주자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신문 읽는 것도 재밌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다 전문가님의 훌륭한 강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소중한 강의해주신 김석일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